네, 12월 10일 프리마켓 뉴욕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는 김성주 LS증권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리고 민캐 김민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방금 전에 채팅창에서 저희 구윤우 캐스터가 빨간 옷을 입고 있다. 오늘 하락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녹색이 있습니다. 예, 저희 오늘 양봉과 음봉을 두 분 다 이렇게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현재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조금 짚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브로드컴은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현재 마이너스 6%가 넘어가는 그런 하락세를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는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약간 차익 실현 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475원, 1477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저희 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FOMC도 지났고 실적도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FOMC는 뭐 다들 예상한 것처럼 25bp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비둘기 판지 몇 판지 저렇게 좀 모르겠어요. 아, 약간 모호한 좀 경계인가요? 애매하게 이게 뭐 내년도에 한 번은 할 거다. 근데 솔직히 언제 할지도 모르고 금리 인상은 또 안 할 거다.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근데 또 그러면 또 화끈하게 또 좀 비둘기파적인 좀 완화적인 멘트를 좀 줬으면 좋겠었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금리 발표를 하고 조금 나스닥은 또 떨어지고 다른 지수는 오르고 여기서 조금 그런 영향도 솔직히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PCE 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냐 고용이냐 어느 쪽을 이제 조금 무게를 더 주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이 좀 곤두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뭐 11월 FOMC 이후에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다시 말하면 약간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약간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연말은 산타랠리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동심 스타일이시군요. 그런 건 아니고 제 포트폴리오가 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파월의 입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물가 지표도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발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 고용이 더 쉽고 이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내년도에 조금 더 커질 거고 더 앞당겨질 거고 뭐 PC 같은 게 예상보다 낮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지고 거기에 또 이제 기술주들은 더 이제 랠리를 펼칠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PC 같은 경우가 높게 나오거나 보합이다 그러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거고 또 한 가지는 내년 5월에 파월 의장이 이제 관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할 거예요 아마 맘대로 그러면 이제 의장도 자기 편 의장만 자기 편 하면 조금 트럼프답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위원들도 이제 자기 편으로 많이 이제 채워놓으면 이제 금리도 한 번에서 두 번 아니면 좀 시기도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27일, 28일 날에 있는 FOMC에서 파월이 26년을 어떻게 전망하냐. 그 멘트에 아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채팅창에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는 것 같다. BOJ. 그러니까 BOJ 통화결정 회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산타랠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미국하고 일본은 반대잖아요. 네.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고. 근데 일본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금리도 갔다가 0% 너무 오래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모든 나라들의 금리를 좀 맞춰줘야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BOJ도 한 번은 인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되고 물가 지표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또 동심의 세계로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BOJ 금리 인상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눈은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미국을 보고 보고 있으니까 네. 중국, 일본에서 발표가 되더라도
그거에 보다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거를 더 좀 중심을 네. 잡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연준 내부에서 무려 19명 중에 7명 정도가 내년에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다라고도 판단한 근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의견이 좀 분열된 경우가 굉장히 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 안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것 자체로도 살짝 매파적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인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상은 안 하고 다들 연말이고 지금 뭐 내년 5월에 파월 의장의 만기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좀 다들 신중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반대표 1명? 네. 아니면 거의 만장일치로 되는데 3명이다 보면 이것도 솔직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뭐 의견은 분별하지만 지금 일단 인상은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1회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까 그렇죠.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지금은 1회라고 못을 박아놨지만 추가적으로 내년이 되면 뭐 2회, 3회 혹은 뭐 시기가 더 앞당겨지거나 네. 뭐 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가능할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지금 보면 CME 쪽에 보면 3월에 있는 거에서는 지금 그 확률이 지금 보니까 그 3개가 나와요. 네. 지금 금리 동결 25bp, 50bp. 그럼 이제 점점 5월이 다가올수록 조금 조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트럼프의 화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면 B컷의 확률도 좀 열려 있을까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아, 봅니다. 네, B컷까지는 B컷까지는 아니고 25bp씩 조금 자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네.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시장의 관심이 11월 FOMC 회의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이었다면 오늘의 시장의 네. 관심은 또 브로드컴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오프닝 뉴스로 한번 브로드컴의 실적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브로드컴의 실적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180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 급증과 또 더불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주당 순이익도 1.95달러로 예상치인 1.86달러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분기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또 확인이 되죠. 하지만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4%가량 내렸고요. 지금도 또 6% 넘게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약 75% 정도 오른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기대 대비해서 실망감이 좀 반영됐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6분기에 걸쳐서 출하될 AI 규모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규모가 73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 수치가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만큼 좀 미약하다라는 신호도 내보내기도 했고요. 또 브로드컴 측은 26년 AI 매출 전망과 관련해 목표가 계속 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AI 제품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체 수익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을 좀 뒤흔드는 실적 관련 내용들이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조인 것 같아요. 호재에는 좀 미미하게 작용을 하는데 악재에는 마치 대공황이 온 것처럼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주가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반영이 되진 않더라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타격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무조건 좋다고 주가는 이제 오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네.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은 더 크고 더 좋은 이제 가이던스를 원하고 저희가 뭘 하든지 이제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좋고 시장 투자자들이 원하는 더 크고 좋은 이제 스토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숫자만 보면 정말 이렇게 빠질 게 아니라 이 정도가 더 올라도 모자를 지금 실적 발표인데 네. 사람들이 보면 이제 오라클 발도 있고 이제 AI 버블론이 좀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요는 커지고는 있지만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스토리텔링을 원하는데 브로드컴은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브로드컴의 혹탄 CEO가 1분기 연결 총 마진이 1%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1%가 사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수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게 브로드컴이 오라클처럼 수주잔고가 온전히 매출로 연결이 가능할까? 이것과 좀 동일한 말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용이 쓰면 그만큼 벌어야지 회사의 이익이 나고 주가가 오르는데 그런 이제 비용 대비 이제 마진율이 적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너무 커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고객층이 한번 빠지면 브로드컴의 한테 실적은 매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큰 하나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일단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림을 못 그렸다라고 하고 특히 하락한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주를 받은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엔스로픽이래. 그러니까 그 스토리 자체에 실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브로드컴이 지금 뭐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AI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이제 이번에는 숫자를 증명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만약에 브로드컴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불안에 떨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시기도 시기인 만큼 네. 저는 원래 AI 좀 반도체를 좋아해갖고 네. 성장주 빅테크를 좋아해갖고 저는 무조건 다 뭐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뭐 AMD, 엔비디아 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은 어차피 숫자는 좋아요. 어차피 좋은 회사고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의 조정은 약간 실적 건전한 조정. 기회? 기회? 정답.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보합권에서 빠졌다. 그러면 위보다는 밑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트렌드 보면 지금 거의 제가 지금 차트를 5월 달부터 보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조정은 버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물론 이거는 여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쵸. 것일 테지만 이 AI가 지금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만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근데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최소한 언제까지는 그래도 무언가를 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 우리가 AI가 버블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오픈 AI, 뭐 챗 GPT나 제미나이를 언제부터 썼을까요? 이제 3년밖에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 멀었다. 한 2, 3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대감 하나로 그러면은 한 2, 3년 정도 뒤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건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보면 브로드컴이나 다른 것도 보면 지금 뭐 연초에 들어갔었으면 많은 분들이 많이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 네. 좀 참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이 꼴 참으시면 된다. 인내하셔라.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브로드컴의 차트거든요. 지금 아까 5월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5월이라고 하면 요 관세 바닥이고요. 이게 5월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2023년이에요. 2023년부터 지금 2년 동안 계속 우상향으로 했고 오늘 지금 한 6% 빠졌지만 요거를 확대를 이렇게 해보더라도 요 정도 하락은 버티는 게 맞고 요 정도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 요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죠. 오라클은 어떨까요? 오라클은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기대해 볼까요? 너무 오라클이요?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지금. 오라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그쪽이 너무 떴어요. 전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쪽이 한번 뜨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라클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배신을 했죠. 배신을 했는데 이거는 자본 지출 확대 소식도 나왔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거 보면 저는 오라클 잘은 모르겠지만 네.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약간 좀 심각한 얘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신용 등급이 내년에 뭐 정구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하고 클라우드에서는 거의 최강자인데 이런 최강자 기업이 신용 등급이 정구 수준까지 내려간다. 그거면 저희가 수면에 나와 있지 않는 뭔가 다른 거가 좀 숨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게 좀 더 불안한 거죠.
그러면 브로드컴도 낙관적이고 AI에 대해서도 낙관적인데 오라클에 대해서만 비관적이라는 말씀은 이 문제는 오라클 하나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근데 AI 전체 지금 관련 기업들이 다 불안한 것 같아요. 현 시점이 AI 뭐 버블이란 말도 나오곤 있지만 실적 부진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전체 AI 기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드웨어나 그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안 좋다. AI에서도 뭐 분야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이 조금 타격을 더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어닝콜 쪽을 좀 보니까 이 자본 지출 기존 전망보다 뭐 150억 달러를 증가한다 아니면 또 EPS는 괜찮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낫배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라클한테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라클이 지금 숫자가 실적 EPS 잘 나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뭐 실제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좀 문제시 되는 게 나중에 돈을 2030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랑 연결지어 생각해 봐도 될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쪽에 투자를 해서 넣었을 돈을 비용을 지불해 쓰고 나오는 게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길게 걸린다고 하니까. 길게 걸린다고 네. 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은 짧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 돈 벌자고 하는 돈 건데. 벌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아까 2023 언제 기다립니까? 솔직히. 지금 채팅창에도 아니 기대감만으로 2, 3년 어떻게 기다려요? 그쵸.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좀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는데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좀 밸런스가 엇갈리면서 AI가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AI 전체적인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모든 AI들이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뉴스도 또 AI입니다. AI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 GPT 5.2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AI가 구글의 제미나이 3의 부상에 맞서서 새로운 모델인 GPT 5.2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코딩과 과학 분야의 처리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고요. 또 속도와 글쓰기, 번역, 추론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면서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복잡하고 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이 개선이 됐고 또 스프레드시트나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등 업무 활용성에서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모델은 특히나 3가지 등급으로 제공되며 유료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포된다고 합니다. 기업 고객 확보와 또 수익성 강화가 이번에는 핵심 목표로 보이고요. 샘 올트만 최고 경영자는 이번 발표와 함께 구글 제미나이3의 영향이 예상보다 작았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좀 이 비상체계, 그러니까 코드레드를 발동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조금 웃겼어요. 코드레드 생각보다 발동한 후에도 구글을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경쟁 상대가 안 되더라라고 하면서 1월까지 그 코드레드를 유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한데 좀 어쨌든 이 개선했다는 면에서 좀 두드러지게 볼 때는 3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속도 면에서의 좀 GPT 기능을 활용한 인스턴트, 또 구조적인 작업용, 마지막으로 고난이도 프로까지 이렇게 3가지를 내세웠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뭔가 속도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본격적으로도 투자자들이 집중해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저도 이제 GPT나 이제 제미나이를 쓰고는 있고 두 개 다 이제 돈을 내고 쓰고는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GPT가 저한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GPT파예요. 네. 제미나이는 너무 심각해요, 얘가. 아,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사세요? 전 재미나입니다. 저도 제미나이입니다. 멋지 이렇게. 제가 아직 5.2는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뭐 구글의 제미나이냐 오픈 API의 GPT냐 이제 뭐 협조라기보다는 이제 그들만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어떤 모델이든지 다 스마트해요, 모델은. 다 스마트한데 이제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자주, 빨리 업데이트를 할 수 있냐. 여기에 속도전이 이제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속도전이 빨라지면 엔터프라이즈 고객, 즉
기업들이 많이 쓸 텐데 네. 기업들은 저희야 뭐 제미나이 갔다가 GPT 갔다가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한번 쓰면 쉽게 못 바꾸거든요. 뭐 계약도 뭐 아까 네. 디즈니 같은 경우도 아마 3년 계약했을 텐데 장기 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전이 먼저 누가 더 빨리 업데이트 시켜주고 더 많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빨리 자주 업데이트 시켜주냐에 따라서 기업들을 어느 기업을 먼저 선점하냐 네. 여기에 속도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오늘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국내 기사에서 이 GPT에게 구글의 제미나이가 무섭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무섭다기보다 덩치 큰 친구랑 같이 달리다 보니 긴장감이 있다 정도?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경쟁을 할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픈 AI랑 구글의 상태를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회사 다 공격적으로 지금 좀 발전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궁극적으로 위너가 될지는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두 명 갈라진 것처럼 아, 그러네요. 결국은 저는 구글 딱 갈라질 것 같아요. 50대 50 언저리에서요. 네, 언저리에서. 왜냐하면 아니면 진짜 뭐 엔비디아, AMD처럼 엔비디아가 좀 치고 나가면 누가 치고 나가냐. 여기가 네. 바로 이게 또 속도전하고 네.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고 나가는 데가 생기면 거기가 뭐 독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제미나이하고 GPT 정도면 이제 뭐 반반 정도?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좀 신기했던 게 덩치 큰 친구랑 달리다 보니 긴장감이 돈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 점유율 자체는 GPT가 이미 75%가 넘는 비중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좀 기술적으로는 뭐 나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더 제일 덩치가 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 점유율을 좀 제미나이가 뺏어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요즘에 보니까 광고에 제미나이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픈 AI보다는 나온 거 보고 저도 저도 저걸 보고 소출을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저는 제미나이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흡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 지금 제미나이 관련돼 가지고 검색 양 자체, 트래픽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는 제미나이의 머무는 시간 자체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5.2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5.2가 나오고 난 뒤에 이게 또 3.0이 나오면서 약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또 GPT 5.2가 나오면서 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덩치 큰 친구라고 했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오픈 AI의 그 돈, 현금 흐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뉴스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올해 4천억 달러 정도를 AI에 지출을 했다. 그런데 그 AI 시장 자체가 뭐 4천억이면 400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국가 예산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수익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0빌리언 정도가 400빌리언을 썼지만 60빌리언이 플러스가 났으면은 그러면은 340빌리언이 적자인 상황이고 적자인 상황이고. 요게 이제 인프라 투자로 들어갔는데 보통 보면은 이게 오픈 AI 쪽이라든지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거고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은 번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뭐 쌤쌤 커버가 될 수 네,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픈 AI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되었을 때 앞으로도 GPT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기가 지날수록 어차피 저희처럼 GPT든 제미나이든 쓰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폭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오픈 AI가 자체 칩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거에 성공을 하냐 안 하냐가 그 폭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 왜냐하면 오픈 AI가 지금 운영비의 절대 다수를 지금 엔비디아에 주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픈 API 자체 칩을 성공한다 그러면 내부에서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 자기 돈을 여기서 투자를 해서 칩을 만들어서 쓰고 하니까 내부에서 돈을 돌리는 거니까 유출은 많이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 매출 구조에도 또 큰 영향을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날 거고 저도 무료로 쓰다가 답답해서 냈거든요.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사람도 늘 거고 엔터프라이즈 고객, 기업 고객들도 쓰는 사람이 점점 늘 거고 거기에 오픈 AI의 자체 칩까지 성공을 한다. 그러면
매출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딴 것보다도 이제 자체 칩의 성공이 언제 성공을 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픈 AI가 자체 칩을 한다 그러면 누구랑 할까요? 이게 뭐 시장에 계속 나오는 게 마벨도 있을 거고 브로드컴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 마이크로도 있을 거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뭐 오픈 AI 모델로 뭐 적용 테스트를 지금 하고는 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저는 조만간에 2024년부터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검증 중에 있다고 또 하니까 저는 조만간 어디 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좀 상세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픈 AI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질문을 디즈니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구윤우 캐스터가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디즈니와 오픈 AI가 10억 달러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뭐 유니버설 픽처스, 워너브라더스 등 이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들이 그동안에는 AI 기업들과의 협업을 약간은 좀 소극적으로 꺼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판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뭐 디즈니도 그렇고 워너버스도 그렇고 다른 데는 이제 그 IP 그것 이제 좀 보수적이었죠. 네. 내 거를 남들이 쓰면 안 돼. 내 거는 내 거야라는 거에서 이제는 약간 캐릭터 재산에 이제 보수적이었지만 이제 AI 시대에 조금 제어된 방식으로 이거를 좀 활용하겠다라고 좀 전략적으로 바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주도에서 이제 미디어 소비로서 구조적으로도 많이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이제 플랫폼도 이제 차별화될 거고 거기 AI 기술을 통한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참여형 콘텐츠도 점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 말인데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대한 의견도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넷플릭스가 네, 오늘 파라마운트랑요. 뭐 전체적인 산업의 이제 좀 구조가 좀 바뀌고는 있는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합의는 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대형 M&A거든요. 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또 워너브라더스라고 이제 뭐 AI를 안 쓰진 않을 거고 이제 여러 이제 뭐 이제 대형 M&A 속에서 이런 이제 IP 이런데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이 이제 자체 콘텐츠나 AI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 전략을 좀 더 강화하면서 큰 양대 산맥이 또 하나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넷플릭스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그 워너브라더스 인수 소식이 나온 이후에 계속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환율 외환 시장이 계속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뉴스를 찾아보곤 있는데 딱히 문제는 없는데 네,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뭐 NDF라고 쳐서도 생각보다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근데 지금 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에나 같은 경우 지금 에나 차트인데 에나가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아래로 변동을 요동을 좀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분봉인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1,475원, 76원 이렇게 계속 이제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78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요게 지금 FOMC 이후에 뭔가 뭐 채권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장기채 보시면은 장기채 금리가 지금 뭐 10년물이 4.17로 다시 올라가고 20년물, 30년물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해 주셨을 때도 FOMC를 좀 애매하게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반응 자체가 FOMC에 대한 뭔가 신뢰도가 약간 낮은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비둘기파적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지금 싹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반응이 없어요. 없고 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도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는 게 이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FOMC 미팅 발표를 하면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금리 인하보다 더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이제 이번 연도 어차피 마무리하는 시기에서 FOMC도 끝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뭐 신뢰감은 신뢰감이고 약간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진 건 아닌가 싶고 지금 원화가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저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FOMC 이후에 달러가 약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 솔직히 환율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저 윗분이 오셔도 환율은 맞출 수가 없기 이거는 때문에. 진짜로 네. 저가 회사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70원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오를 줄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트러블이라고 봐야 될지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FOMC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요 갑작스러운 이런 변동이 저희가 지금 오라클도 중요하다 아니면은 뭐 브로드컴도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이게 FOMC에 대한 충격파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부분을 오늘 그러면 좀 유의 깊게 보긴 봐야겠네요. 네, 보셔야 될 거 일단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일단 뭐 한국의 공식 환은 끝났지만 네. 이제 뭐 미국의 아직 뭐 달러 인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환이 한국과 연관돼 이제 미달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계속 환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환에 민감한 게 지금 환이 1,400 초반대에서 7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아마 환 해지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 1,410원대 환전, 미국 달러로 환전했는데 지금 팔아?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네. 주식을 팔아야지 환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주변에 보면 주식이 뭐 엔비디아처럼 이제 빅테크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거에 빠진 만큼 환은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제 주위에서는 그냥 포지션 정리하고 네. 환으로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지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특히 미국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연말 다가올수록 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환율은 오늘 밤에도 계속 지켜보자. 근데 계속 시장에서 지금 FOMC 전후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에 좀 큰 부담감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저희 팀장님 오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약간 관심이 식었다. 혹은 뭐 AI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시장을 약간 조심스럽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연말이 원래 유동성도 적어지고 왜냐하면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놀기 시작하는데 이 휴가를 가죠. 놀기 시작하는데 저도 저희 고객들도 있고 있는데 더 바쁘대요. 지금 더 바쁘다는 거면 아직 시장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거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너무 손실이 커서 이제 정리하는 게 바쁘다라고 보는 시기 때문에 저는 원래 연말을 산타랠리 기대를 항상 하면서 좀 루즈하게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도는 이상하게 뭐 브로드컴, 오라클 너무 터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조용해야 될 텐데. 이제 조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저는 유동성도 더 커질 것 같고 불확실성도 더 커질 것 같고 네. FOMC에서 뭔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좀 답이 좀 쉬웠을 텐데 정답이 좀 쉬웠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 보면 희한하게 유가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유가 움직임도 생각보다 좀 커요. 네. 그리고 뭐 금도 그렇고 네. 은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연말이라고 좀 조용한 모습보다는 유동성도 불확실성도 커지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네. 지금 유가가 많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FOMC가 그나마 조금 비둘기파적인 면도 보여주고 왜냐면 25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정학적 이슈는 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싸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일본하고 미국 그 뭐 스텔스기 전투기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이제 원자재나 이제 유가, 천연가스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히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최근 유가나 지정학적 이슈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인플레이션이 재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럼 네. 내년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고 네. 유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연준 완화가 또
조금 완화되는 기조를 보일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아직까지는 유가 움직임이 제 눈에는 뚜렷한 방향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한국은 이제 또 주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천연가스나 유가를 많이 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조금 덜 하고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좀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랑 네. GPT 5.2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육아까지 저희가 잠깐 멀리 돌아갔다 왔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알짜배기로 다 여쭤보고 이제 끝내려는 차원입니다. 오늘 팀장님 벌써 피곤해하시는 것 네. 같은데 아직 너무 30분 남았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FOMC 회의 관련해서 조금 더 고용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12월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은 또 한 번의 방향성을 다시 모색하고 있는 이례적인 좀 연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이 간밤 지난주 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초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고용 시장이 그만큼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식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무역 지표는 좀 달랐는데 9월 미국 무역 적자가 수출 급증에 힘입어 크게 줄었고 또 2020년 중반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고용이 좀 좋지 않은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느냐는 좀 질문에 대한 답이 연준은 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일회성인 가격으로 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과대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래 약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어쨌든 정상 궤도보다는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고용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고용시장 실업률 올라가고 신규 고용 둔화되고 있고 해고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증가하고 있고 표면상 숫자도 안 좋아요. 한창 연초나 때는 미국 고용은 좋다. 물가는 안 좋지만 고용은 좋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는 했지만 현재는 표면상 숫자보다 아마 실제 고용이 더 안 좋다고 이제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 외로 해고율이 조금씩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로 뽑는 회사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네. 10명 뽑는 회사가 5명, 반 정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숫자로 보는 실업률, 비농업 부분, 고용, ADP 고용보다 거기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느끼고 있는 거나 실제 고용은 더 악화돼서 고용 시장이 지금 거의 약간 정체되고 있는 모습. 이제 정체가 되면서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 정체로 이어가면서 이제 내년 초에는 실제 고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고 네. 그래서 1월은 아마 1월에 발표되는 1월 초에 아마 첫째 주에 발표가 되니까 네. 3대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그때는 1월의 숫자보다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이것보다는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고용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지표잖아요.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게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미국 노동시장 전반의 체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공신력 있게 봐도 될까요? 근데 이번에도 실업 청구 건수가 더 안 좋게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안 좋게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전부터 이제 매주에 보는 지표 2개가 있는 게 목요일 날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목요일 날에 있는 이제 유가, 원유 재고를 많이 보는데 저는 일주일을 이걸로 보면서 미국의 고용이 어떻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고는 생각해요. 네. 이게 모아서 이제 월초에 이제 실업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발표되고 저는 지금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같이 주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임금도 있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저번 주도 했던 이런 계속 신규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그런 것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그런 지표들은 이제 많이 이제 나오니까
매체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회식하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회식을 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돈은 저보고 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돈을 왜 제가 내죠? 그럼 시청자분들 초대할까요, 같이? 지금 그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아, 버스를 이게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미 쇼츠가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희 리비안 자동차 1억 네네네. 자동차 얘기했을 때 두 분 다 1억이 돈이냐 아. 그 정도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아니 뭐 회식이야 회식 뭐 정도야 네. 뭐. 1억 한 번? 아니 그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민캐스터의 오이비누 쇼츠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자기가 오이비누 들고 가면 동석 되냐? 민캐스터 되나요? 당연하죠.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로 주겸을 쓰시고 진짜 오이빈을 쓰세요? 네, 아니죠. 그래서 오늘 녹색을 입은 거예요? 컬러가 녹색인데 완전? 저는 핸드워시 씁니다. 아. 고급스럽게 오이비누에서 핸드워시. 알겠습니다. 네. 저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AI 활용해서 목소리 좀 입히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죠? 모르는데요? 네. 우리 쇼츠 이런 거 잘 안 보시는 것 아니라. 같은데 거기서 이제 유행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됐어요. 초지능 됐어요. 이거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지금 뭔가 네. 이기는 드립을 하나 좀 치고 싶은데 뭐 다들 뭐 재밌는 거 빨리 우리 오비들을 대신해서 하나 말씀해 주세요. 뭐 하죠? 됐어요. 지금 뭐예요? 저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무튼 뭔지 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네. 빨리 하기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초지능 AI 개발을 선언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AI 총괄 무스타파 슬레이만이 인간에게 이런 초지능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외쳤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사람에게 위협이 될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멈추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오픈 AI와의 또 계약 때문에 AGI, 초지능 같은 초고급 AI는 좀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대신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조건을 또 갖추고 있긴 했죠. 그런데 지난 10월 제가 이 계약이 또 정리됐다라는 보도를 그때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자적으로 초지능에 관해서 좀 개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슬레이만은 인터뷰에서 오픈 AI가 소프트뱅크, 또 오라클과 같은 새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으니 그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자 개발권을 되찾았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초지능은 반드시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좀 철학을 내세우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속도를 내비치고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방향으로 인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초지능을 낸다는 건지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혹은 구체적인 좀 바라보는 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초지능에 약간 이해를 하나도 못해서 아 근데 요새 AGI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초지능이라기보다는 이게 음모론 중에 하나긴 해요. 이게 저희가 인텔에 엄청나게 오래된 그 네임드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AI 스타트업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 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뭘 개발하고 있냐 그러면은 AI 예수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Jesus 예수님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을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그 뭐죠? 고해실이라고 하나요? 고해성사. 네. 고해성사. 거기에 AI를 갖다 놓고 테스트를 했대요, 100명씩. 약간 지금 소름 근데 끼치려고요. 실제로 목사님한테 하듯이 실제 그 가서 하듯이 하는 그런 AI를 상대로 그런 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초지능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 저 됐어요. 종교계도 AI. 네. 저도 뭐 고해성사 했어요. 뭐. 정말 인류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도 AI고 뭐 네. 부처님도 AI고 그것도 하고 있어요. 부처님 AI도 있다고요? 네, 그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덜덜 무서운데요? 네. 저는 인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뭔가 되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물론 외신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좀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믿음이 있는 얼굴인데 어떤 의도일지. AI를 지금 붙이기에 혈안이 뭔가 되어 있는 느낌 아닌가요? 뭐든지에 그냥 앞에 AI 붙이고 보자. 그럼 뜬다. 쇼핑 AI, 디즈니 AI, 뭐 네. AI 다 AI인데 뭐 이 상황을 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뭐 당연한 순서일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AI가는 또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AI도 인간이 만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뭐든지 다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여기서 AI가 인류의 위협을 가한다? 인간이 AI한테 더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오, 이런 시각은 이런 처음 식으로도 아니에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뭐든지 AI가 AI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렇죠. 바탕은 인간의 손이나 머리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둘이 AI가 인간과 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설계를 한다.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AI라는 단어를 빼면 제 생각에 저희 프리마켓 뉴욕이 그날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AI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트코의 실적 어떤 내용이 좀 기다리고 있죠? 사실 브로드컴 그리고 룰루레몬 등 다양한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EPS, 매출 그리고 동일 매장에 대한 매출이 모두 상회했는데요.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이 4달러 50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꽤나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여전히 코스트코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트코의 매출 성장세도 사실 여전히 강하다라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끊임없이 바뀌는 특가 상품, 또 대용량 포장, 그리고 자체 브랜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스트코 고객층들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회원제들로 묶여있는 만큼 경기가 변동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흔들림은 비교적 적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전반을 보면 고물가와 또 고용시장의 둔화에도 상당수의 가계는 지출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최근 들어 지갑을 좀 닫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코스트코는 이런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사업을 손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비중을 키우고 계산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실험적인 방향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일부 늘리는 방식, 또 공급망 효율화를 통해서 관세 부담을 줄이는 작업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조금 엇갈리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홈디포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대한 부진으로 전망을 좀 낮추기도 했고 월마트는 견조한 매출을 바탕으로 오히려 전망을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유통업체들 쪽에서 뭔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크게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찾게 되고 또 거기에 추가로 사람이 경기가 어려워도 먹고 생필품 사는 거는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소비재가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소비는 줄이는 건 당연한데 네. 그래도 저는 코스트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멤버십 일단 멤버십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소비가 안 좋은데 그거는 중상층 중하, 그 가운데 있는 층에서 소비가 안 좋은 거지 고소득차에서는 소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이제 멤버십을 가입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코스트코가 또 보니까 이커머스 성과로 디지털 매출이 한 20% 이상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한국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매출이 많이 커졌지만 미국 또한 이제 가는 것보다는 네. 집에서 편안히 이제 배송받는 시대가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특히 지금 또 연말 시대에는 네. 또 한국도 이제 또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연말병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연말연시는 써야죠. 써야 되고 제맛이죠. 미국은 또 외국은 또 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형마트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이제 월마트 등등 네. 이제 소비재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말씀하세요. 달러 트리랑 달러 제너럴이랑 비교를 요새 실적에서 많이 하는 축이 네. 있어가지고 이거 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달러 트리랑 달러 제너럴이 실적 발표에서 우리의 고객층이 약간 돈을 잘 버는 사람까지 확장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를 살짝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뭐 매출이 막 3에서 4%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모습. 물론 코스트코는 전년 대비 8% 매출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현재 만약에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고려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달러 트리, 달러 제너럴도 실적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는 코스트코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근데 이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보니까 코스트코가 47배, PER이 47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고 높죠. 월마트도 최근에 이제 PER이 40배인데 나스닥 100 들어간다라고 해서 약간 좀 수급의 특징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코스트코랑 월마트가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알겠고 미국 경기가 좀 무너져도 계속 뭐 플러스 흑자를 내는 그런 필수 소비재 기업인 것도 알겠는데 투자계는 비싸지 않냐. 요거는 또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제 손이 가는 종목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약할수록 좀 강해지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네. 또 좀 견조한 소비 방어력으로 또 이제 좀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더 딴 섹터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금 시기에 맞춰서 저는 뭐 연말은 아마 소비자가 좋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잠시 한번 맛만 보시라. 네. 근데 왜냐면 코스트코가 이게 비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달러 제너럴이나 이런 애들은 또 싸더라고요. PER이 20배 정도로. 20배 정도고 지금 가격 뭐 한 주 네네. 가격조차 뭐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네네네.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를 그래도 대장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중소형주라도 좀 이렇게 밸류를 보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거 보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셀 2000이 지금 요거 최근에 네네네.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러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필수 소비재 중에서 달러트리 같은 게 아마 그런 쪽의 느낌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연말 시즈널리티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코스트코보다는 거기서부터 좀 밸류가 조금 약한, 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이제 달러트리나 이제 뭐 월마트, 타겟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타겟도 제가 최근에 봤더니 배당률이 막 6%, 7%까지 올라가 있었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 소비 방어력이 좋은 이런 종목들이 또 배당이 좋잖아요. 네네네. 또 코카콜라, 펩시 그쵸. 배당 좋죠. 네. 또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또 특히 연말은 지금 많이 또 배당락도 많이 좀 진한 종목들도 많은데 연말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좀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방어적으로 가실 것 같으면 이런 좀 배당주, 배당과 관련된 뭐 주식도 있지만 뭐 ETF 등등 많으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룰루레몬의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룰루레몬이 호실적과 함께 프리마켓에서 9% 넘게 좀 급등 중에 있거든요. 룰루레몬 CEO의 이름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름이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저도 아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맥도날드 CEO가 그동안 어려웠던 경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안고 사퇴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우리가 뭐 긍정적인 뭐 오너 프리미엄이라고 뭐 봐야 될까요? 뭐 플러스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룰루레몬을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더라고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미국 내 실적보다는 글로벌, 미국 외 실적이 훨씬 좋아요. 미국 내에서는 마이너스 2%인데 매출이 근데 글로벌 쪽에서는 18에서 33%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거의 글로벌 쪽에서 견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도 미국 회사고 경쟁이 많이 심화됐고 소비 둔화 속에서 이제 CEO 케빈 맥도날드가 사임 표시를 하면서 CFO랑 CEO가 공동 CEO 체제로 내년 1월 30일 날로 사임한다고 했으니까 2월부터 이제 공동 CEO 체제로 당분간 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또 여기서 이사회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10억 달러 또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적 호조,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뭐 경영진 교체. 이 경영진 교체가 제 생각에는 새로운 국면에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뭐 경영진 교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저희가 잘못했으니 이제 이런 걸로 쇄신을 이제 쇄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면서 이제는 올라갈 만 남지 않았나라고 이제
뭐 투자자들은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룰루레몬이 한참 이렇게 인기 많은 주식일 때는 저희가 P가 막 뭐 50배, 10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현재 보니까 가격 밸류도 한 15배 전후까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CEO가 바뀌면은 약간은 뭐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방어주 혹은 약간 그런 필수 소비재 느낌으로도 이제는 좀 바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룰루레몬을 뭐 입어보지도 않고 매장 가보지도 않았지만 가격이 꽤 세죠. 비싸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미엄 요가복에 속하기 때문에 딱 지금 아마 뭐 고소득자층 입장에서는 뭐 아직도 뭐 사고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꾸준히 이런 운동과 관련된 뭐 옷이던 나이키가 되던 뭐가 되던 이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큰 조정은 받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룰루레몬까지도 짚어본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있어왔던 이슈들이죠. 엔비디아와 구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제미나이와 GPT 얘기도 했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AI에 대해서 이제 버블론도 혹은 약간 좀 시장이 조심스러워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시장에 결국 지난 3년 동안의 대장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였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 차트를 보면은 180달러라는 곳을 한 6개월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180불에서 횡보만 하는 모습이고 중간에는 200불을 넘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이 없는 그러니까 FOMC가 됐든 아니면 뭐 새로운 호재가 나왔든 계속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이니까 엔비디아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엔비디아에 좀 이렇게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원래 엔비디아가 재밌는 주였죠. 네네네. 재밌는 주였는데 이제는 너무 박스권에서만 네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미중 갈등 속에서도 버텼고 지금 뭐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막고 있는 거고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은 이슈, 나쁜 이슈 모두 양쪽이 다 나오다 보니까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뭐 모든 미국 주식, 전 세계 모든 주식의 대장주는 엔비디아고 이거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약간 한 발자국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약간 밑바탕을 만들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고 싶기도 하고 일단 뭐 일라일리 같은 데서도 AI 응용 부분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영역을 많이 이제 넓히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지만 그게 크게 저는 걱정은 안 하고 싶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요 차트가 올해부터 한 6개월 정도로 횡보를 하다 보면은 보통 요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술적으로 이평선이 모였다. 수렴하고 있다. 뭐 삼각 수렴의 끝에 발산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도였나요? 23년도였나요? 그때도 한 1년 정도 횡보하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21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횡보하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한번 보였었고 지금도 6개월 동안이나 횡보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연말 연초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진짜 산타랠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두둥.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면 그렇게 네. 그냥 못 하시나 봐요. 이게 그거는 아닌가 봐요.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올라야 돼요. 엔비디아는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되는데 같다.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산타랠리 같다. 지나고 저는 26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반등할 기미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하게 앞장서서 이제 리더십을 가장 발휘할 주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는 기본적인 뭐 나스닥 선물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할 시기는 아니다. 심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확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조금 열릴랑 말랑 투자 심리가 좀 커질랑 말랑 하는 것 같아요.
뭐 투자 심리가 뭐 커질랑 말랑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팀장님이 오랜만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도 연말연시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종목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축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뭐 좋아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약간 영업적으로 쓸 때 연말에 요번에 한번 써볼까 해서 한번 썼던 단어인데 네. 출연을 하게 돼서 또 약간 돌려막기로 쓰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그냥 연말에는 그냥 공격이냐 수비냐 미드필더냐 딱 세 가지로 딱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격은 당연히 산타랠리, 거기서도 AI. 당연히 AI 반도체,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AI 시대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 AI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요. AI만 붙이면 다 가는 시대가 다 왔어요. AI 붙이니까 다 가는 네. 시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그래 연말이고 뭐고 나는 그냥 공격적으로 난 공격수야. 그러면 그냥 AI주, 엔비디아, AMD 약간 이런 쪽으로 가시면서 거기 하나는 더 이제 뭐 테슬라 테슬라. 라까지.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도 있지만 이제 에너지, 거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명확하고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지만 한번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주다 생각해서 저는 공격 쪽에서는 이제 AI 주나 이제 테슬라까지. 근데 구글이 빠져 있네요. 아니, 거기는 다 AI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 몇 네네네. 개만 그냥 해온 거고 아, 뭐, 네네네. 뭐 알파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들어간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네. 크게 보면 빅테크 정도를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연말이야. 그냥 조용히 그냥 시장은 또 불안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필품 다 사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게 191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제 헬스케어 중에서 새로운 이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비만과 당뇨 치료제 중에서 또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와 손잡으면서 뭐 신약 개발 10년 주기를 아마 획기적으로 단축하려는 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단순히 약을 개발해서 만들고 파는 회사에서 이제 AI 기반의 이제 지능력 제약 회사로 이제 변신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방어적 성격이 좀 강하면서도 좀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인 이제 일라일리나 아니면 아까 계속 말씀한 코스트코, 월마트 이거는 연말에는 좀 수비수 역할로서 불안하지만 사람들이 필요한 주식을 저는 이제 좀 뽑아봤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나는 수비도 싫고 공격도 싫고 공격할 땐 공격하고 수비할 땐 수비할래. 네. 그 대신 연말 좀 조용하게 생각하기 싫을 때는 네. 그냥 저는 이제 약간 ETF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S&P나 나스닥 같은 ETF를 가지고 계시면 레버리지가 아닌 이상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SPY나 뱅가드가 갖고 있는 이제 VO 아니면 뭐 QQQ 이런 쪽은 이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만 좀 좋아지면 이거는 계속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주식이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거는 그냥 꾸준히 오래 장기적으로 저는 보유를 해도 괜찮은 ETF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들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더 갖고 온 게 누구나 다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ETF예요. 수압 이제 US 디비던드 이퀄티라고 네. 배당 지급 이력이 우수하고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들만 뽑았어요. 여기에 네. 탑5가 지금 오늘 보니까 시스코, 머크, 얌젠, 에브비, 브링스톤 이 시안하게 제약회사들이 많아요. 에너지 오, 회사나. 네. 얘들이 배당을 또 많이 줘요. 거기에 이제 또 10위 안에는 항상 코카콜라랑 펩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연말 유동성 감소와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주식 ETF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에 조금 신경 쓰기 싫어. 연말에 모임도 많으시고 바쁘죠. 술자리도 많으시고 밤에 내가 11시 반에 주식을 제정신에 볼 수 있을 수도 없을 이게 현실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을 감싸고 있는 이제 ETF에 투자를 하시라. 요즘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전략까지 또 세워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남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우리가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될 만한 시장 이슈들이 뭐 더 있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 PC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기관들, 미국 기관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조정하는 시기가 아마 다음 주부터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어느 섹터를 줄이고 어느 섹터를 늘리고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내년 연말하고 2026년 초에 내가 어느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지, 어디에 한번 투자를 해봐야지라고 자기만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일단 2부에서 김성주 LS증권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처음 스타트부터 FOMC를 약간 애매하게 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 반등에 대한 FOMC 이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 반등 심리가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연말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PCE 나오니까 요거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내년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연말 연초에 조금 공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언제 나와주실 건가요? 일단 한 달에 한 번 나온다고 한 했으니까. 달에 한 번? 네. 한번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팀장님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 달에 나오셨을 때 네. 그때 이제 기간 리밸런싱에 대해서 그때는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네, 저도 그거 준비해서 네. 나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와 저희 팀장님은 여기서 물러나고요. 저와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우 캐스터는 10시 30분까지 PM10으로 여러분들과 추가적으로 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PM10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주말 잘 쉬고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서류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we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어둠을 걷어낸 첫 번째 별빛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 따스한 숨결처럼 1년 동안 쌓인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 오늘은 그냥 on and on. 3, 2, 1, go! 심장이 쿵쾅 터질 듯한 이 느낌, 자유롭게 모두 같이 춤춰 지금. 망설이지 마, 볼륨을 높여줘 위로. Countdown 시작해. 3, 2, 1, get ready. Twinkle beat, 밤하늘 가득 별빛 펑펑. Twinkle beat,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순간. Shine brighter, 모두 다 같이. Happy happy, 빛나는 순간. Yeah! 쌓인 눈처럼 새하얀 웃음들이 번져. 서로의 온기에 기대 따뜻한 너. 걱정은 잠시 잊고 새롭게 태어날 기회야. 이 리듬에 몸을 맡겨. Just follow me. 심장이 쿵쾅 터질 듯한 이 느낌. 자유롭게
민병준 킹상하던 미래 해뮤 우럭고기 애호막 블레이커 별이 되어라 에어 피라미드 돈키호테 남동안 덴버 이야기 빼고 택비타 모두 모여서 불을 켜는 밤 함께 웃고 떠드는 우리만의 시간 윌라이 맨노 대롱대롱 순너충 조건이야 오홍 참소종역 방황 늑대 히리치리 도돌이 두바이 속속 이연열 갱진이 다다워 램파크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소중해 오늘은 우리 밤 바랄라 놀고 먹는 백수 송송연경 미밍 스킨 곰돌이 꿈꾸는 드립스탁 곰탱 양말 브릿지 레몬 맛있다 야바위게 커리 김지민 에버그린 말티 고산 박명장 에디포 에버남 다스페이더 수한스 세종의 에리스 보슈머 러로 유디 정PD 함께 모여 채팅 속 우리들의 밤 빛나고 있어 모두의 이름 하나하나 별빛처럼 반짝 열려 오늘 your light 프리마켓 모드 on tension up so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 기적 미리 know PM 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민 캐스터가 준비한 게 하나 있다고 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거 뭐 하나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해주실 거죠? 네, 뭐 저희가 연습했으니까요. 네. 민니 귀여워. 민니 귀여워. 이게 맞을까요? 혹시? 연습하는데 이렇게 맞아요? 못하시면 어떡해요. 방금 한 3초 전에 알려줬잖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완벽한 군무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혹시 요즘 유행하는 건가요? 제가 만든 겁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들어오기 전에 뭐 민니 귀여워도 귀엽긴 하지만 지금 윤호 캐스터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가는 이 CM송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댓글로 가사를 만든 거라고요? 그 이름 아이디로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와, 저 처음 알았어요. 기술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참여로 저희 프리마켓 뉴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닉네임인가 했는데 우리 구윤호 캐스터는 뭐 청각도 되게 좋네요. 아니 뭐 이 노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저작권에 안 걸리려고 AI로 만든 노래라고 하던데 AI가 진짜 그러니까요. 놀랍긴 너무 놀랍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프닝이 길었네요. 네,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프리마켓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지수 보시면 다우 선물 0.15% 오르고 있고요. S&P 500 선물은 0.17%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5% 넘게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럼 M7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1.5% 넘게 빠졌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 오라클 실적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출 관련 우려를 다시 한번 키우기 시작한 건지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엔비디아 지난 한 달 동안 약 8% 정도 하락했고 오라클 실적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1% 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종목으로는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메타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하는 종목 중에 가장 논쟁이 많은 주식 중 하나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내년을 향해 가면서 긍정적인 위험 대비 보상 비율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호의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규장에서는 0.4%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시면 정규장 프리마켓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가장 저렴한 모델 출시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미국 내 판매량이 거의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요. 정규장 1% 넘게 올랐고 프리마켓에서도 0.05%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눈치고요.
다음으로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 역시 골드만삭스가 좋은 입장을 내놨어요. 아마존이 핵심 클라우드 AWS 사업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전반에 걸쳐서 AI 테마에 긍정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서 향후 수년 동안 운영 이익에서 지속적인 상승 여지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애플 살펴보시면 애플이 앱스토어 판결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패소해서 앱스토어 밖 결제에 수수료를 매기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영향인지 0.28%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보시면요.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이 알파벳의 아웃퍼폼 등급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거대 기업의 핵심 유닛이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도 시장 지배력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방금 나온 월가 기관한 레포트 하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방금 구윤욱 캐스터가 M7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두 분은 M7 종목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 요즘 대세다라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말모 명실상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저랑 겹치는데요? 두 분 다 엔비디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구글을 한번 어.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정답은 저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네. 정답이겠죠. 힝.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네. 지금 나올 레포트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 AI의 GPT 5.2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TD 코엔이 마치 오픈 AI를 약 올리듯이 구글의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여기 혹시 이렇게 하면은 기사가 보이시겠죠? 구글에 대한 목표가를 33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12% 정도의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파벳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65%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MZ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폭룡적이다. 네. 라고 표현을 하면 좀 적절할까요? 아닌가요? 또 옛날 표현인가요? 아니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어본 쓰나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MZ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요즘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 그 발언 괜찮은가요? 전 뭐죠? 제가 지금 민 씨보다 제가 알기로 한 10살도 더 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극대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TD 코엔의 목표가 네. 상향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민캐스터와 함께 마켓 무버 또 유가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게스트 무브까지 한꺼번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코인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92,000선을 현재 상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1% 비슷한 수준으로 좀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은 이 사이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금은 그래도 1%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좀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은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었죠. 오늘은 좀 소폭 빠지는 분위기긴 하지만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가볍게 살펴볼게요. 사실 국채금리 12월 들어서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4.5%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는 만큼 현재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마켓 무버 그리고 비기스트 무브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먼저 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룰루레몬이 눈에 띕니다. 9%대 넘는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호실적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죠. 또 뉴몬트 쪽도 2%대 넘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상승을 켜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이 좀 잘 가다 보니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시티그룹이 1%대, JP모건이 투자 비중을 이렇게 의견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빠지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아직도 6%대 넘는 낙폭을 선물시장에서 줄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좀 미달했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또 다음 날까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론과 AMD도 함께 빠지고 있고 또 오라클 역시도 하락하는 종목에 랭킹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비기스트 무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틸레이 브랜즈, 룰루레몬, 브로드컴, 시티그룹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함께 짚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틸레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해서 합법화 추진을 한다는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마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틸레이 브랜즈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앰플리파이 같은 종목들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거는 ETF죠. 대마초 관련된 ETF들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RH는 그때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가구 인테리어 관련한 맞아요. 종목입니다. 오늘 4분기 전망 약화라는 내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래도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고요. 페르미 같은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미는 1.5억 달러 투자 계획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페르미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0월에 상장한 특이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 설립 10개월 만에 나스닥 상장한 종목인데 가스와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투자 계획이 좀 취소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기스트 무브 또 마켓 무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지금 민캐스터가 전해준 이 대마초 관련돼서 틸레이 브랜드의 주가가 30% 가깝게 폭등하고 있다라는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이런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JP모건이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소식 조금만 더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JP모건이 시티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그리고 네. 목표가는 내년에 대한 목표가죠. 2026년 목표가를 107달러에서 124달러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가 대비해서 11%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기분 좋은 소식으로 뉴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나이더 전략가가 AI가 실적 끌어올린다. 내년 이익 12% 증가 전망을 내놨다는 건데요. 이 미국 증시가 내년에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 겁니다. 골드만삭스 스나이더는요, AI 도입이 아직 초입 단계지만 이미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에 소비와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관세 부담도 점차 완화되면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흐름을 타서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내년에 7,6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목표 제시했고요. 현재 수준과 비교하면 약 1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건스탠리와 도이체방크 그리고 RBC 등 다른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AI 투자 열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에는 일부 기술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시장이 함께 지켜봐야 할 이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역시나 기승전 AI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AI가 실적을 끌어올린다라는 내용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골드만삭스가 S&P 500이 내년에 7,6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높은 수치가 오펜하이머가 제시한 8,100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만 AI 투자 열기가 지나치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버블 또 우려는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뉴스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로 불리는 블랙박스 경고를 내놨다는 겁니다. 이번 검토는 FDA 최고 백신 규제 책임자인 비네이 프라사드가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블랙박스 경고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고 해요. FDA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성인 사망과 연관됐는지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당초 어린이 중심이던 이 안전성 검토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FDA는 공식 발표 전까지는 모든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백신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서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경고를 남겼다는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이민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민은 어렵다는데 돈만 있으면 바로 이민문이 열리는 나라들이 있죠. 전 세계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거액을 주면 이 거주권을 바로 주는 이른바 골든 비자 제도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10일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3억 원을 지불하면 미국 거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를 공식 도입했다고 해요. 전 세계 부유층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런 제도는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 여러 나라와 뉴질랜드에서도 이 부동산 투자나 사업 설립, 그리고 기부 등을 조건으로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 자산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부유층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자금 세탁과 범죄 악용 우려, 그리고 시민권을 돈으로 파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골드카드 기사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럽 여러 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출근을 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두 분은 모로코가 얼마나 부자인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정도로 별로 제 그 순위권에 관심사에 있는 나라가 없나요? 아니긴 하죠. 저도 잘 모르는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저는 모로코가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모로코에 사는 국민 3명 중 1명꼴로 억만장자라고 해요. 저희가 그때 프리마켓 뉴욕에서 요즘 1억 그런 얘기하는 게 모로코에서는 정말 현실이 되는 현실이 일이에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유럽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좀 운영함으로써 억만장자들을 자신의 나라들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 모멘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일본 금리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0.75%를 넘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다음 주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하고 그 이후에도 인상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일본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리가 0.75%까지 올라가더라도 아직 중립금리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내부에 공유되고 있다고 해요. 일부 관계자들은 1% 수준의 금리도 여전히 중립금리보다 낮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중립금리는요, 중앙은행 정책이 경기를 자극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금리 수준으로 보통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점으로 여겨지는데요. 일본은행은 현재 중립금리의 범위가 여전히 넓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인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설명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중립금리는 폭넓게 해석해야 하는 개념이라면서 수치에 대한 성급한 단정은 경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만큼이나 BOJ의 금리 인상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슈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댓글 좀 읽어볼까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모로코가 아니라 모나코인데 제가 모로코라고 잘못 말했네요. 제가 너무 모든 관심이 경제에 있다 보니까 그쵸. 모로코와 모나코를 잠시 헷갈렸나 본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나코로 정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미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간미가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넘쳐나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민캐스터와 함께 다음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CNN 그리고 CNBC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연말은 좀 연말인가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소비 심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현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AI 쇼핑을 도입하려는 그런 플랫폼들,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월마트나 타깃과 같은 종목들도 AI 쇼핑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양새인데 세일즈포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말 내 매출 2,63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I 쇼핑에 대해서 총력전을 다들 기업 측에서도 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일부 소비자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한 반면 다들 AI 쇼핑 좀 활용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통적인 쇼핑, 그러니까 스스로 온라인을 찾아보는 소비자라든지 혹은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AI 쇼핑에 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법이 좀 신기했는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미친 할머니 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미친 할머니라는 표현을 썼냐면 네. 우리가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잔소리를 좀 하실 때 굉장히 이거 해라, 밥 많이 먹어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AI 쇼핑을 할 때도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아, 좀 자율성을 침해받는 것 같다라는 그럴 수 느낌을 있겠네요. 받는다고 합니다. 잔소리를 하나 봐요, AI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실 AI 쇼핑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이 좀 총력을 가하고 있는 거에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다고 하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쇼핑, 지금 이 연말 시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켓워치도 함께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규제 연방에 대한 단일화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바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단일화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각 주가 자체 규제를 또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충돌할 가능성도 면치 못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어제장 정규장에서 31% 넘게 폭등했었죠. 그 배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 승인 소식이 있는데요. 제미나이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 계약시장 라이선스, 즉 파생상품 거래소 승인을 획득했다고 해요. 이 승인으로 제미나이는 미국 내에서 경제와 정치, 스포츠 등 이벤트 기반 예측시장 계약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 플랫폼에서는 정책 변화와 선거 결과, 그리고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시장 기반 베팅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승인을 두고 기존 암호화폐 거래 수요에 더해서 체인 기반 파생 상품, 선거 베팅 수요까지 결합될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열릴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제미나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다음 특징주 알코아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특징주는 알루미늄 대표주 알코아입니다. 어제장에서 6% 가까이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1년 기준으로도 13%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뚜렷한 모멘텀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퍼리스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광업주가 2026년까지 견조한 실적을 낼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 밝혔다고 합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공급 제약 그리고 꾸준한 수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업황을 더 강하게 뒷받침할 거라고 하고요. 특히 알코아가 운영 효율과 잉여 현금 흐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부채 축소와 주주 환원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고 하고요. 전력 비용 상승이 알루미늄 가격 인상 요인이 돼서 오히려 추가 호재로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적 보시면 알코아는 1분기 26억 달러 매출, 주당 마이너스 0.81달러의 조정 손실 기록했고요. 중국 수요는 약하지만 큰 침체는 예상되지 않고 미국에서는 전력망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금속 수요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대부분 광업주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제퍼리스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알코아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코아 두 번째 특징주까지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좀 달달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요? 저는 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저도요. 최애 아이스크림 뭐세요? 저는 요즘 빠져있는 아무래도 요아정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아정도 좋아하고 혹시 매그넘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알죠. 알아요. 네, 영국 아이스크림 브랜드잖아요. 매그넘이 상장을 했다고 해요, 최근에. 오, 네.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잘 알려진 영국 매그넘. 지난 8일 모회사인 영국 회사 유니레버에서 공식적으로 분사돼서 영국과 뉴욕 동시에 상장했는데요. 뉴욕 증시 첫날 시초가는 14.6달러였고요. 어제장엔 전날 대비 4% 넘게 오르면서 15.6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주요 지수 편입이 확정되면서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됐다고 하고요. 여기에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자 신뢰가 한층 두터워진 모습인데요. 시장 평가도 좋습니다. 최근 바클레이즈는 매그넘에 대해서 동종 업체 대비 제품 포트폴리오가 뛰어나고 경쟁력이 우수해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는데요. 특히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프리미엄 제품군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그넘 상장 직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편입과 경영진 매입 그리고 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모멘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어떤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매그넘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걸 듣다 보니까 오늘 뭐 금요일 밤이기도 하고 야식으로 약간은 아이스크림이 좀 땡기는 것 같기도 너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로 하고요. 우리 김민 캐스터와의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리비안 관련해서 자율주행 칩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주행 칩을 내놨는데 이름은 RAP1이고 설계는 리비안, 또 생산은 TSMC라고 합니다. 여기에 라이다 센서를 결합해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좀 차가웠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좀 크게 빠졌고 투자자들은 기술보다는 돈과 실행력에 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생산에 대한 지연, 또 현금 부담, 낮은 공장 가동률 같은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칩을 구현하겠다라는 점이 현실감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26년도에 나올 R2 모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또 27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자율주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폭스바겐의 대규모 투자와 또 실리콘밸리의 인재 유입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핵심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 점이 좀 주요하게 보이고요. 또 이 신형칩에 대한 전략이 리비안의 반등 계기가 될지 또 다른 부담의 그런 종류가 될지 앞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리비안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 아마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1시간 안에 좀 주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러쉬 픽업 서비스를 좀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 아마존이 속도전에 굉장히 돌입을 하면서 뭔가 국내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굉장히 빠른 서비스를 실제로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 문서와 관계자에 따르면 홀푸드 같은 아마존 매장에서 바로 픽업이 가능한 구조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하고요. 통합 주문이 특히나 눈에 띄는 포인트인데요. 아마존 온라인 상품과 또 매장에 있는 재고를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객은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배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가까운 매장에서 1시간 안에 픽업이 가능한 구조고요. 이 월마트와 타깃이 잘하고 있는 클릭 앤 콜렉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전략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아마존은 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좀 고전을 했는데 그걸 좀 본격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새로운 흐름의 전략이라고 또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아마존 살펴봤고요. 마지막 특징주는 우버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중국 자율주행 기업 위라이드가 우버 그리고 두바이 도로교통국과 함께 협력하면서 두바이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옴스케임 주메리아처럼 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하고 있는 구조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라이드와 우버는 26년도 초부터 운전석에 완전히 사람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무인 로봇택시를 상업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번 서비스는 두바이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자율주행 비중 25%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특징주로 우버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또 지금 나온 기관의 레포트 하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까요?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두 분은 내년 휴가를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즘 발리가 너무 가고 싶어요. 발리 좋죠. 우리 민캐스터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일본을 되게 좋아해서 네. 연애에 한 2-3번은 원래 가는데 네. 올해는 못 갔습니다. 프리마켓 뉴욕 해야죠. 네. 어떻게 1년에 2-3번을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 기사를 네. 보니까 마침 생각난 건데 저의 이 위시 국가 중에 하나가 두바이가 있거든요. 오. 전 두바이를 한번 내년에 도전해보는 걸로 네. 목표를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티 투자의견을 얘기한다고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시티그룹이 내년에 유망하게 보는 종목으로 보잉을 꼽았다고 합니다. 함께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대한 목표가를 $265로 처음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32%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보잉이 그동안
항공기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았던 기업인데 요즘 들어서는 좀 월가 기관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올해 들어서 보잉이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우리 민캐스터 지금 시장 상황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장에서 S&P 500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약보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규장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은 이렇고요. 다우존스 지수만이 현재 강보합권에서의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맵 전체적으로는 어제 사실 구글과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그래도 1%대 약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금 그래도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6%대 낙폭을 좀 아직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AI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떠오르냐 혹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충분해져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소화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댓글 몇 개 좀 읽어볼까요? 우리 천국소년님께서 제가 매그넘 아이스크림이 땡긴다고 했더니 전혀 안 땡기시는 것 같은 천국소년인데 약간 티가 나나요? 네. 사람이 이래서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해야 돼요. 저는 밑에 지금 댓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편의점 가면 호빵이 땡기네요. 저는 사실 아이스크림 말고 그건 그냥 해본 말이고 네. 호빵이 땡기네요. 우리 두 분은 오늘 야식으로 뭘 드실지 하나씩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말을 했는데 저는 엽기 떡볶이 시켜 먹을 겁니다. 엽기 떡볶이 저는 매워서 못 먹어요. 저는 집에 두바이 쫀드 쿠키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집에 가서 드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즐거운 토크로 마무리를 하는 역시나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두 분도 오늘 가셔서 프리마켓 뉴욕 PM때는 이틀 동안 완전히 잊으시고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우리는 월요일에 내가 다시 책임을 져주겠죠. 그쵸? 월요일에 열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